안녕하세요. 철없고 뻔뻔했던 무대포를 뻥 걷어차줬던 40대 여자입니다. 그 무대포는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살다 보니 남편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무책임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절 늘 우습게 알았던 시모를 제 인생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엄만 평생 시장에서 튀김을 파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엄만 시장에서 튀김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만 내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하셨고 아끼면 망하는 거라며 신선한 식재료로 가격에 비해 양도 넉넉하게 주곤 하셨죠. 저와 동생은 그런 엄마 가게의 튀김을 자주 먹었었는데 엄마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엄마의 튀김은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튀김 안 먹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 그런 엄마의 튀김 가게는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며 계속 매출이 늘었습니다. 엄마의 양심적인 가게 운영과 손맛이 손님과 단골을 계속 끌어모았던 거죠. 엄마의 가게엔 우리가 대학에 갔을 무렵부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대학 등록금을 우리가 여유롭게 내줄 수 있었던 건 다 너희들 엄마 덕분이다. 우리 집 가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엄마야.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지? 맨날 기름에 데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엄마 노고를 절대 잊지 말란 소리야. 당연하죠, 아빠. 엄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여장부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할 거지만 아빠한테도 잘할 거예요. 우리 자매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동생은 수원의 터를 잡고 직장을 구해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 그곳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다면서요. 하지만 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평생 늙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부모님의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그런 두 분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30대 초반에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이 지방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남편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해 같이 있으면 자꾸 웃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순수하고 투명한 모습이 그때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참 살가웠습니다. 부모님은 이서방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기분이 좋다며 남편을 예뻐하셨죠. 이서방은 말하는 게 참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목소리부터 어딘가 때묻지 않고 밝고 맑잖니. 뭐 가끔은 좀 철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그지 여보? 저희 시댁 이야기로 넘어와 보자면 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처음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의 구성원은 시모와 남편의 두 누나,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시부께선 남편이 26살 때 투병을 하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시누인 이미 서울과 타지방으로 시집가 나가 살고 있었고 남편도 저와 결혼하게 되며 시모는 혼자 남게 되셨는데요. 그랬기에 전 그런 시모를 더 자주 챙겨드리고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시모와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전 시댁에 가는 게 썩 즐겁지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자기 자식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아는 분이었는데 거기에 대고 절 은근슬쩍 무시를 하더라고요. 나처럼 자식 농사 잘 지은 여자 또 없을 거다. 대학 나와서 번듯한 회사원이 된 우리 선철이도 대단하지만 네 시누이들 좀 봐라. 대학도 둘 다 서울에서 나오고 직업도 얼마나 잘났니? 네 큰 시누인 그 돈 잘 번다는 대학병원 간호사에 작은 시누인 유명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잖아. 두 시누인 시모의 자랑거리였어요. 시누이들은 직업도 멋졌고
시집도 잘 사는 집안으로 갔었거든요. 시매부들도 한 사람은 대기업에 다녔고 한 사람은 사업을 했고요. 거기까진 저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에휴, 그래서 난 며느리도 우리 딸만큼은 못해도 좀 대단한 애가 오길 바랬는데 아니 뭐 네가 못났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기대치가 높았다 그거지. 남편이나 저나 나온 대학도 다니던 회사도 독인 객인이었건만 왜 저한테만 저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못 모르고 그냥 속으로만 삭혔었는데요. 나중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짜증나서 한마디씩 대꾸를 하곤 했죠. 원래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법이라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의사, 검사 같은 전문직 사회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뭐 자식이 항상 부모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 앞에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으셨지만 역지사지가 되어보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시모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제 마음을 상하게 하더군요. 남편은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하냐며 시모를 말리긴 했지만 그냥 옛날 분이라 그렇다며 제게 이해하라고 부탁하곤 했죠. 그래도 전 시누이들과는 가끔이나마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시모와 달리 시누이들은 좀 까칠하긴 해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시누이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시모를 보러 시댁에 자주 오진 않았었어요. 명절과 시모의 생신 때가 아니면 시누이들은 시모를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한편 시모는 점점 더 절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단지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요. 예, 애미야. 거기서 그렇게 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너 장 좀 봐라. 저녁 해먹을 재료 좀 사오라고. 엄마, 올케 여태 바쁘게 일했는데 좀 쉬라고 둬. 우리가 갈게. 아유, 친정에 왔으면 쉬어야지. 왜 너희가 힘을 들여? 원래 시댁에서 며느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밖에 나가면 며느리거든.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시모는 자기 자식들은 편하게 쉬길 바라면서 저만 쉴 틈 없이 부려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모를 말리며 제게 미안해했죠. 며느리 알길 과찮게 아는 시모에게 저도 갈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래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갔던 건 남편을 생각해서였죠.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눈치를 보며 중간 역할을 잘하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도 잘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니 저는 시댁 3남매 중 홀어머니를 가장 걱정하던 남편을 위해 며느리 도리를 하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시댁에서 오랜만에 만난 작은 시누이와 맥주를 먹던 날이었는데요. 작은 시누인 시누이들이 남편에 비해 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올케 눈엔 언니랑 내가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를 별로 생각도 안 해주는 불효녀로 보이지? 근데 우리도 나름 이유가 있어. 이유요? 어, 우리 엄마 원래는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었어. 자라는 내내 언니랑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뭘 해도 아들이 최고고 딸은 공부시켜봤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어떻게든 집안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었어. 그래서 우린 학원도 전혀 못 다닐 뻔했는데 아빠 덕분에 학업도 잘 마치고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아버님은 형님들을 위해 주셨나 봐요. 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집안에서 말 힘이 세셨어. 엄만 집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한 번도 일 안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아빠 외벌이로 살았어. 엄만 그런 아빠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맨날 쇼핑하고 가전제품 바꾸고 선철이 엄마가 자기를 제일 예뻐했으니까 그런 엄마라도 좋아했다지만 나랑 언닌 그런 엄마가 솔직히 싫었어. 시누이들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시모에게 오기가 생겨 더 이를 악물고 사회적으로 잘 되려고 노력했다더군요. 옆을 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던 눈치였고요.
그랬어? 아이, 물론 어머니가 좀 편애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나들이 그렇게까지 어머니께 서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넌 어릴 때부터 애가 워낙 눈치도 없고 무신경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세상 해맑게 살았으니 제가 모난 데도 없고 다정한 성격이 된 거야, 옳게. 눈치 좀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은 누나들 좋아하시잖아. 반성하신 거 아니야? 반성은 무슨? 언니랑 내가 잘 되고 결혼도 잘하니까 그제야 우리한테 우리 딸 하기 시작하시더라. 이젠 아빠도 안 계시니까 더. 그걸 우리도 뻔히 아는데 언니랑 내가 엄마가 좋았겠어? 시누이들에게도 그렇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제야 시누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 전 작은 시누에게 시댁의 사정을 들으내 다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던 시기였는데 당시 전 두 아들을 출산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 친정엄마가 튀김 가게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요즘 내가 몸도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아빠랑 좀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엄마 가게 이어받아서 해보지 않을래? 그럼 못해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단 더 벌 수 있을 거야. 알잖아. 엄마 가게 잘 되는 거. 저야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비록 일은 고되겠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깟 고생이 대수겠습니까?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감사했죠. 그때부터 전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아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만 은퇴 후 쉬고 계셨던 아빠와 함께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튀김 가게를 물려받은 일을 또 시모가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튀김 가게? 아이, 그깟 몇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적어도 제 남편 벌이보다 많이 벌어요. 저희 엄마 가게 꽤 입소문 난 곳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유, 그래봤자 시장통 장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 돈 좀 잘 벌면 네가 더 잘나지는 것 같니? 아, 네가 하는 일이야 아무나 데려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회사원이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수준이 다르다고, 수준이. 에휴, 사람들이 날 잘난 사이들 뒀다, 잘난 딸들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며느린 튀김 가게 한다는 말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니? 그 하찮은 일을 한다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냐고?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글로 이만큼 성공시키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걸 저희 엄마가 하신 거고 전 그런 엄마도 이 일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가 하시던 일을 가지고 창피하다, 하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생각이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무시는 도를 넘고 넘어 결국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까지 번지더군요. 그동안에도 기분이 상해 시모에게 말대꾸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른 건 다 흘려넘길 수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평생에 걸쳐 일구어낸 가게를 그렇게 말하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전 시댁의 발길을 뜸하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댁과 달리 늘 평화로웠던 친정에 큰 불행이 하나 찾아오더군요. 저희 큰아들이 7살이던 해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죠. 아빠, 아빠.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셨던 아빠는 자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시던 길이었다고 해요. 친구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만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던 겁니다. 처참한 몰골이 되어 병원으로 실려오신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꼬박 닷새를 버티다 하늘로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뒤부터 저희 남편이 점점 이상해져 가더라고요. 당시 전 장사가 갈수록 잘 되어 조금 넓고 깨끗한 곳으로 가게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2호점까지 낸 덕에 엄마가 장사하실 때보다 매출이 확 늘었었어요.
그쯤 아빠가 돌아가셨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벌이가 확 늘게 되자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차 샀다. 나와서 봐봐.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값비싼 외제차를 뽑아왔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대체 무슨 돈으로 그 차를 사왔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기가 막히더군요. 풀 할부로 샀지. 어차피 당신 벌이로 다 갚을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매장이 두 개나 있는 사장 남편인데 이 정도 끌어줘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나 차 하나 살까 했었잖아. 빨리 대출금 갖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뭐? 풀알부?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장 도로 반품해. 아이, 안 돼. 절대 환불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싸게 산 거란 말이야. 당신 돈 잘 벌잖아. 어? 돈은 잘 번다고 펑펑 써대면 바로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겁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인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전 절대 못 내준다며 할부금 전부를 남편 월급으로 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초장을 잘라내줘야 남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울상이 되어 꾸역꾸역 자기 월급에서 할부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돈을 같이 관리했었는데 제가 큰일 날까봐 그때부터 돈도 각자 관리하자고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그 알사 시계 하나 갖고 싶어. 이거, 나 이거 생일 선물로 하나만 사줘. 어? 히, 1600만 원?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시계엔 남자 로망이란 말이야. 우리 회사의 내 부하 직원 놈도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여기 시계 질렀다고 막 자랑하더라. 근데 명색이 난 걔보다 직급도 높고 돈 잘 버는 마누라까지 뒀는데 내가 걔한테 지면 안 되잖아. 지기는 뭘 져? 무슨 게임해? 당신 진짜 왜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 좀 살자. 상식적으로. 명품 사달라. 폼 좀 작게 200만 원이 넘는 만년필을 사달라. 산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TV를 영화를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100인치짜리로 바꾸자 등등. 진짜 남편은 장난감 가게 데려간 5살 아이처럼 절 못 살게 굴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 생일 같은 날엔 너무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선물을 한 번씩은 해줬었는데 남편은 전혀 성에 차지 않아 했어요. 남편은 제게 점점 불만까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그렇게 서서히 멀어져 갔고 심지어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4년 뒤엔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리더라고요.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요즘 너도 나도 다 주식으로 성공한다길래 나도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몇 배로 불려서 나도 당신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 우리에겐 목돈이 들어가 있는 공동명의 예금 통장이 2개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 몰래 제 도장을 가지고 그중 하나를 해지해 약 3천만 원이란 돈을 주식으로 날렸더라고요. 제 벌이를 보고 눈만 높아져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펑펑 쓰고 살고 싶었던 거죠. 정말 뒷골이 당겨 당장 뒤로 넘어갈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동안 쌓인 실망이 많았기에 전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이혼을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싶어.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따돌림을 당했대. 7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글쎄 우리 애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그렇게 놀렸다는 거야. 물론 그 인간하고 갈라서는 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애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나 싶기도 해. 그 친구는 2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친구였는데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저도 괜히 아직 11살, 10살이었던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2번 다시 어떤 일이든
멋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아이들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지불하며 이혼하겠다는 내용까지 더해서요. 그리고 그 각서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아뒀죠. 그리고 하나 남은 공동명의 예금은 바로 제 명의로 신설했고요. 다행이었던 건 당시 집 대출금도 다 갚은 상태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 꽤 됐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우리 전 재산의 절반이었다면 저도 남편을 더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은 그 뒤에도 계속 순탄치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9달 뒤쯤 남편은 실직을 했어요. 처음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거든요. 그래서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건 각서 위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더니 그제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사실 그만둔 게 아니고 잘린 거야. 멋대로 일을 벌인 게 아니야. 진짜야. 뭐? 잘려? 왜?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거짓말할 생각 하지 마. 그렇게 들어본 이유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위로는 올라가고 싶은데 능력은 부족하고 자기 대신 아래 직원들이 하나둘 치고 올라오니 이 인간이 히스테리를 부렸던 거죠. 게다가 이 인간이 주식으로 망한 뒤론 아무런 의욕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업무에도 태만했다네요. 그 와중에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남편은 술에 취해 상사에게 5만 가지 욕짓거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왜? 그 명품 시계 샀었다는 부하 직원 기억해? 그놈이 그놈이야. 평소에도 엄청 뻐기고 다니더니 승진까지 날 치고 올라가니까 그놈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보였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술김에 감정이 확 터져버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대표님도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일으킨 문제까지 다 더해져서 잘렸다고? 그렇게 됐어. 그래도 나 나올 때 기 안 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왔어. 우리 마누라 돈 잘 버는데 내가 이까짓 회사가 뭐가 아쉽겠냐고 말이야. 나쁜 놈들. 난 진짜 그깟 회사 하나도 안 아쉬워.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한심한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 철 좀. 당신 지금 45이야. 다들 먹고 살기만도 힘든 마당에 왜 갑질을 해? 돈을 까먹었으면 더 노력해서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일을 대충대충 하냐고. 상사된 후배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전에 당신이 더 노력할 생각을 했어야지, 화상아. 당신 나만 믿고 일 다시 안 구하기만 해봐. 나 절대 못 참아.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그냥 주부로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맞벌이임에도 평소에 집안일엔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뭘 시켜도 엉성하게 해놓은 것이 정말 할 마음이 없는 게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주부요? 그냥 먹고 놀겠다는 심보가 훤히 보였죠. 결국 그 뒤 남편은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애초에 면접 오라고 불러주는 곳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가게에라도 나와 일손을 거들라고 하니 자긴 기름 튀는 게 무섭다고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 놀고 먹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시모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너 우리 아들 백수 됐다고 무시했다간 봐라.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너 돈 잘 번다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좀 쉬게 내버려 둬. 언젠 시장에서 기름 묻히고 장사한다고 무시하시더니 이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들을 먹여 살리라고요? 언젠 제가 창피하시다면서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튀김 장사하는 며느리를 그럼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니? 그건 그거고 우리 아들 일은 우리 아들 일이지. 애들 아빠가 까먹은 돈이 애들 아빠 1년치 연봉이랑 비슷했어요. 물론 그것보단 좀 못 미쳤지만 어쨌든 그런 큰 돈을 까먹은 거라고요. 적어도 애들 아빠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 돈을 복구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돈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무책임한 꼴은 계속 못 봐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좀 제발 그만하세요. 당시 전 시모와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 아니면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죠. 남편은 자기 엄마 걱정된다며 자주 시댁에 가자고 말했었지만 전 그냥 남편만 보내버렸어요.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그동안 시모는 남편처럼 제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요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 직업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그래도 딱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시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전 시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사라졌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제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실직한 지 2달 뒤쯤 그만 제 친정엄마가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저는 당시 멀리 살던 여동생의 몫까지 혼자 사시던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겼었는데요. 자꾸만 건강이 약해지시는 엄마를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한번 쓰러지기까지 한 엄마를 더는 혼자 못 두겠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엄마 도저히 이대로는 혼자 못 두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 좀 모시고 살아도 될까? 이사 갈 돈은 내가 충분히 모아놨어. 뭐? 장모님을? 어, 알잖아. 우리 엄마 이번에 쓰러지시기까지 한 거.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가 물려주신 가게 덕분인데 그 은혜를 좀 갚고 싶어. 부탁해, 여보. 저는 남편에게 방 4개짜리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부탁했습니다. 방 하나는 저와 남편이, 2개는 아이들이 하나씩, 나머지 하나는 엄마에게 드리자고요. 아무리 정이 떨어진 남편이라고 한들 어쨌든 그건 부부가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말은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전 엄마 또한 설득해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선 제가 가진 돈으로 그 정도 아파트는 엄두도 못 냈겠지만 여긴 지방이었기에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진 않았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저희 집도 생각보다 빨리 새 집주인이 나타나 우린 곧장 이사를 했습니다. 방도 하나 늘고 방 크기도 전 집보다 훨씬 커졌다며 남편도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군요. 엄만 우리가 이사하고 2주 뒤에 이사를 하기로 하셨기에 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놓으며 엄마와의 합가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사하기도 전에 엄마의 방에 군침을 흘리는 존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용달차요? 이사한 지 며칠 뒤의 주말,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용달차 사장님이라던 그분은 짐을 싣고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으니 나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누가 짐을 보냈냐고 물은 전 사장님의 대답에 기절 초풍할 뻔했네요. 정경자란 할머님 댁에서 왔는데요. 도착하면 전화하면 된다고 며느님 전화 알려주시던데 상의가 안 된 일인가요? 저, 저희 시어머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그건 시모가 자기 멋대로 보낸 자신의 짐이더라고요. 저는 우선 양해를 구해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쏜살같이 나가버렸거든요. 어머니 짐 도착했대? 내가 먼저 나가볼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우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짐이 지금 도착했다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너 네 엄마 모시고 살기로 했다며? 우리 선철이한테 다 들었다. 네, 남편이 말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너 사람 차별하냐? 아, 나도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 모시고 안 살아?
그래서 나도 모시고 살라고 내가 짐부터 붙였다. 장롱이랑 내 침대까지 싹 다. 집이야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고 나도 남은 짐 정리해서 이따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아니, 집은 제 집인데 왜 어머님이 그걸 멋대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 집은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가게 덕에 구할 수 있었던 집이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건데 왜 그걸로 차별이라는 말을 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멋대로 그런 짓을 벌였던 거예요. 미리 말하면 제가 못 오게 했을 거 아니냐는데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고 보는 게 딱 모전자전이었죠. 아이 그게 어디 네 집이기만 해?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지. 아무리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도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그리고 네 엄마랑 살면 가뜩이나 백수라고 네 눈치 보고 사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난 우리 아들 눈치 보고 사는 걸 못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 거야. 거기 네 엄마 방 마련해 뒀다고 했지? 그 방 나도 같이 쓰마. 정 불편하면 안 사더니 거실이나 작은 애랑 같이 주무시라고 하든가. 저는 시모가 대뜸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전 얼마 전 작은 신우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었거든요.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올케, 올케 곧 이사하지? 혹시 우리 엄마가 아무 말 안 해? 자기도 모시고 살라거나 막 그런 말. 아니요. 그동안 절 그렇게 못마땅하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저희 어차피 저희 엄마 모시고 살기로 해서 어머니까지 모실 상황도 못 되고요. 솔직히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호구도 아닌데 저 싫다는 분 모시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다행이고. 아니 엄마가 선철이한테 올케네 어머니 모시고 살게 됐다고 들었다는 거야. 그걸 나랑 언니한테 전화해선 자기도 이젠 자식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 사실 그동안 자기도 너무 외로웠다고. 이젠 자식이나 언니나 내가 자기를 모시고 살 때가 되지 않았니. 차마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 올케네한테 말 못하고 나랑 언니한테 학가 얘기를 꺼낸 것 같아. 어머, 그래요? 어, 근데 알지? 언니나 나나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리고 형부랑 우리 남편도 불편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지 뭐. 그랬더니 니들이 자식이냐. 애미는 자기 친정엄마라면 껌뻑 죽는데 니들은 딸도 아니다. 역시 딸은 다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면서 두 번 다시 친정 올 생각도 하지 말라더라. 뭐 그럼 우리가 숙이고 나갈 줄 알았나 본데 별로 안 아쉬워서 알겠다고 그랬어. 그래도 엄마니까 그나마 우리가 친정에 갔던 건데 오지 말라는데 뭐하러 그러나 뭐. 아무튼 그래서 올케네한테도 합가 얘기를 꺼냈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그때만 해도 설마 양심 있지 시모가 자기를 모시고 살라는 얘기를 꺼낼까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도 다 들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더 무대뽀였던 거예요. 제가 애초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들이닥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황 파괴된 전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시모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애초에 저희 엄마 모시려고 이사 온 집인데 왜 엄마를 다른 곳에서 주무시라고 해요? 어머님, 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제 직업 창피하고 며느리를 똑같은 자식이 아닌 하찮은 존재 취급하는 분 식모 노릇하고 살 생각 추워도 없다고요. 지금 어머님, 형님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아쉬워서 저한테 붙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꿈 깨시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야? 넌 이젠 내가 시애미로도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그딴 말을 해? 어? 내가 내 아들이랑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네, 어머님 아들이랑은 살게 해드릴게요. 모자가 같이 살고 싶다는데 제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겠어요? 뭐라고? 얘가 대체 뭐라는 거야? 어머님 짐이랑 같이 어머님 아들도 같이 반품해 드릴 테니까 외롭지 않게 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고요. 전 이제 어머님도 너무 싫고 어머님이랑 똑같이 무책임하고 무대 보인 애들 아빠랑도 살기 싫어졌거든요.
그럼 짐은 다시 돌려받을 준비하세요. 전 이만 끊겠습니다. 아, 이젠 가족 사이도 아니게 됐으니 어머님 번호는 바로 차단할게요. 어머님이랑 더는 말 섞으면서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동안 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시모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제 결심이 섰었거든요. 제게 말도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려고 한 남편이란 인간을 이젠 진짜로 버려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 보니 남편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사장님과 직원분을 도와 시모의 짐을 내리려고 하고 있더군요. 여보, 어머니랑 통화했어? 했어. 잘 해결됐지? 기왕 이렇게 짐까지 다 도착했는데 어쩌겠어. 그냥 우리 여섯 식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당신 역시 알고 있었지? 나랑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 멋대로 무슨 일이든 버리지 않겠다고 한 거. 제가 각서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그리고선 변명이라는 걸 늘어놨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아니, 이건 경우가 다르지. 이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멋대로 일을 버리신 거잖아. 어쨌든 당신은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아이디어는 어머니가 낸 거니까 엄연히 말하면 내가 버린 일은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나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건 좋았는데 장모님 모시고 살긴 좀 불편했어. 나 지금 직장도 안 다니는데 괜히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사시면 어떨까 싶었어. 우리 어머니도 혼자시고 어머니가 먼저 자기도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셨단 말이야. 어머니랑도 같이 살면 장모님도 괜히 나한테 뭐라고 못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먼저 말을 못 꺼내겠고 당신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싶어서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 그거지? 짰다기보단 지혜를 쓴 거지. 여보,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이잖아. 나쁜 누나들은 다 어머니 모시길 거절했다는데 나까지 우리 어머니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우린 부부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당신이 양보 좀 해주라. 그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어? 저는 그 어이없고 뻔뻔한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놈이 큰 집으론 이사는 가고 싶고 또 친정엄마 모시기 싫어서 잔머리를 썼던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려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용달자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돈은 2배로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어요? 예? 이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긴 제 집이고요. 저는 이 짐 제 집에 못 드려요. 이건 여태까지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 짐인데요. 이젠 제 시어머니도 아닐 것 같아서요. 이 인간 제 남편 자리에서 오늘부로 박탈시켜 버릴 거거든요. 돈은 제가 바로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여보, 박탈이라니. 저는 바로 사장님께 돈을 입금시키고 시모의 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남편에게 차게 식은 표정으로 현실을 깨우쳐줬죠. 당신 엄마가 아이디어를 냈든 뭘 했든 당신은 각서를 어긴 거야. 어디서 궤변을 드러나? 정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나랑 법정 싸움이라도 해보던가. 뻔뻔하려면 똑똑하기라도 해야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알겠어 여보. 내가 효심이 너무 앞서서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건 없던 일로 하자. 그럼 되지? 어? 여보, 화 풀어, 제발. 아니? 나 당신 엄마한테 이미 말했어. 모자 사이 갈라놓지 않을 테니까 천년만년 둘이 같이 잘 사시라고. 당신이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무슨 권리로 말리겠어? 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집 가서 혼자 효도하고 살아. 이건 명백한 각서 위반이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싫어. 난 당신한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었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근데 변하기는커녕 갈수록 나를 호구로만 아는 당신한테 난 오만정 다 떨어졌어. 여긴 내 집이니까 바로 짐 싸서 당신도 나가. 애들도 내가 키우기로 한 거 기억하지?
어차피 애들도 당신보다 날 훨씬 더 좋아해. 그리고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아빠는 차라리 애들 눈앞에도 없는 게 나아. 당신 같은 아빠랑 붙어 살다간 애들도 다 보고 배우게 될 테니까. 여보, 1000번 만번을 애원해봐라. 내 마음이 편하나. 빨리 올라가서 짐 싸. 그리고 이혼서류에 찍을 도장이나 준비해놔. 각서를 어긴 건 자기 자신이고 이미 제 마음은 떠났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처량하게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친정엄마가 이사 오시기 전까지 거의 일주일가량을 버티며 매달리긴 했지만 제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며 짐을 싸더라고요. 나도 이 서방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가 그 정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가 우리 딸 더 신경 써줘서 했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데 엄마가 왜요? 엄마, 전 이미 애들 아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전요, 앞으로 엄마랑 애들하고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건강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엄만 그동안 우리 딸 고생 많았다며 절 꼭 안아주시더군요.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을 최대한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어느 정도 알 건 아는 나이였기에 고맙게도 엄마인 제 입장을 헤아려 주더라고요. 그 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모는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크게 날뛰었습니다. 야,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쫓아내? 걔가 요즘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으면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아?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시애미 모시고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해? 너처럼 못된 며느리 세상에 또 없을 거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아주머니도 아주머니가 살아온 길을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죽하면 며느리도 아주머니 외면하고 딸들마저도 자기 엄마 싫다고 친정에 오지도 말라는 말을 넙죽 받아들였겠어요? 더 소란 피우실 거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가장 약 오를 때 중 하나가 아무리 성을 내도 상대방을 신경도 쓰지 않는 거라죠. 자신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던 제게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 시모는 더 약이 올라서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자 그제야 시모는 잔뜩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뒤론 경찰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더는 절 찾아오지 못했고요. 그 뒤 남편과 이혼하며 전 각서대로 아이들의 양육권도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무직인 상태라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법원에서도 제가 아이들의 양육비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에 힘을 실어주었죠. 게다가 그동안 남편이 까먹은 돈도 있었으니 전 아주 흐뭇한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아빠, 제발 술 먹고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랑 동생은 엄마한테 아빠 전화 안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지금 저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번씩 애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엔 중학교 1학년이 된 큰아들이 방에서 전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전화를 끊은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아빠가 우리 볼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린 지금 엄마랑 외할머니랑만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엄마가 아빠랑 다투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 안 봐도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요즘엔 자꾸 술에 취해서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아빠 전화 안 받으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엄마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내 이 인간을 그냥? 그동안 전 애들 관련된 이야긴 문자로만 주고받고 전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 받아줬더니 자꾸 후회된다. 제가 그립다는 헛소리를 해대서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애들한테 진상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술에 취해 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당신이랑 살기 싫다는데 왜 자꾸 우리 애들을 괴롭혀? 애들도 이젠 당신이 너무 싫대.
꼭 애들한테까지 외면을 받아야 정신 차리겠니? 여보, 이제야 목소리 들려주는구나. 그럼 어떡해. 너무 외롭고 당신이 보고 싶은데 누나들은 엄마가 오지 말랬다고 이제 명절에도 집에 안 오지. 어머니한테 효도는 나 혼자만 하라고 하지. 직장이 너무 안 구해져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상들은 맨날 갑질하지. 어머니 또 맨날 나한테 용돈만 달래지. 나 진짜 살기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래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다 자업자득인걸. 왜 애들을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그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난 당신 꿈에서도 보기 싫으니까. 또 한 번 애들한테 헛소리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라는 인간이 제발 창피한지 좀 알아라. 어? 끊어. 그 뒤 아이들은 아빠가 싫다며 아예 전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면접 교섭권을 쓰는 데는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했으니 요즘엔 전 남편은 애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판 무덤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처량한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시누이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그런 띨띨한 녀석 잘 차버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잘 살라며 깔끔한 인사까지 해주었죠. 앞으로도 그런 야무진 시누이들에게 외면당한 채 전 남편과 시모는 둘이서만 꼭 붙어서 살아갈 것 같네요. 언니, 우리 왔어. 어머,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모르니? 홈트, 홈 트레이닝 말이야. 유튜브에 나 같은 노인도 따라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영상 많이 올라와 있더라. 엄마 요즘 이런 것도 다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건강해졌어. 엄마 스쿼트도 막 30개씩 한다. 장모님, 신체 나이가 한 50대는 되셨겠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처형, 이게 다 처형께서 장모님 건강을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가까이 살면서 챙기는 거랑 이렇게 직접 모시고 살면서 챙겨드리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제부, 알아줘서 고마워요. 지금 저희 엄만 다행히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제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시고 나가 운동도 시켜드리니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엔 동생과 제부가 엄마를 뵈러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했죠. 하필 저희 엄마가 운동하기 편한 쫄쫄이를 입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전 엄마를 모시며 날이 갈수록 효자로 커지고 있는 아이들과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던 이혼이었는데 이렇게 편해질 줄 알았으면 진즉할 걸 그랬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있는 부모로서 이혼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은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전 앞으로도 어렵게 찾은 지금의 행복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은 좋지 않게 막을 내렸지만 그만큼 제 앞날은 더 밝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돈도 사람의 마음도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노력과 땀을 쏟아낸 뒤에야 얻은 돈이 아니라면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또한 결코 돈을 부르지 못하는 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또한 나부터가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야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어렵고도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그 중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몰랐기에 결국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부디 그들과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부디 진심을 품고 바른 시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여유도 그렇게 마음을 지킨 분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니까 말이죠.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